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최근 비무장지대 일대에 담벼락으로 추정되는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수의 인력과 중장비가 투입된 정황을 포착한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전형적인 범죄자의 모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권 주자들도 독재자 예행연습, 조폭 등의 거친 어휘를 쓰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인천의 응급 환자가 수술할 의사가 없어 온종일 병원을 찾아 헤맨 끝에 한 병원장에게 수술을 받으면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는 오는 18일 의협이 추진하는 집단휴진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율주행 기능을 켜놓고 달리던 테슬라 차량에 멈춰있던 경찰차를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율주행 사고가 끊이질 않으면서 안전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휴전선 일대 비무장지대에 장벽을 설치하는 정황이 우리 군에 포착됐습니다. 이걸 무슨 용도로 쓰려고 만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상 남북 간의 국경선을 만들어 외부에 보여주려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 내부 이탈을 막으려는 용도인지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작업 상황은 땅을 파고 도로를 건설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위치도 휴전선 전 지역이 아닌 일부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늘은 남북이 관계를 개선하고 평화통일 노력을 하자고 선언한 6.15 남북 공동선언이 공표된 지 2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먼저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우리 군의 경고 사격에 물러난 수십 명의 북한군. 합참은 곡괭이와 도구를 들고 작업하다 길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 당시 이들이 하던 작업이 담벼락 설치였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이 최근 군사분계선과 DMZ 북방 한계선 사이 일부 구간에 담벼락을 세우고 땅을 파고 도로를 건설하는 작업을 한 정황이 있다며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일부 지역에서만 벌어지고 있어 군사분계선 북쪽에 길게 장벽을 세우려는 것인지 단순히 경계 방호 시설을 건설하고 있는 것인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북한은 지난해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두고 두 교전국 관계라고 선언한 뒤 남측과 물리적 연결을 끊고 있습니다.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습니다. 이미 경의선과 동해선 등 남과 북을 잇는 세 개 도로 모두에 지뢰를 매설하고 가로등을 철거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군 활동을 면밀하게 감시하는 한편 유엔사와도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지금은 비무장지대 일부에서 만들고 있다지만 혹시 베를린 장벽처럼 되는 건 아닌지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 출입하는 권영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예. 북한이 이 담벼락 장벽을 도대체 어디에다가 어떤 형태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휴전선이라고 부르는 군사 분계선은 155마일, 그러니까 약 250km 정도 되는데요. 북한군은 서부와 중부, 동부까지 여러 곳에 걸쳐서 담벼락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전방 감시 초소, GP 건설에 쓰는 콘크리트 재질로 추정이 되는데요. 높이가 사람이 키 정도까지는 올라오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기초적 공사 느낌이라며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비무장지대 안에서 담벼락을 설치하는 이 행위가 정전협정 위반인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담벼락, 방벽이라고 하니까 얼핏 베를린 장벽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베를린 장벽은 우리처럼 한때 분단 국가였던 이 서독과 동독 국경에 있던 장벽이죠. 그렇죠. 지난 1961년 동독이 만들었고 1989년 베를린 시민들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전체 길이가 서베를린과 동베를린을 나누는 43km의 장벽을 포함해 약 155km 정도로 남북한 휴전선보다 짧고요. 높이는 4m가 조금 안 됩니다. 여기에 탈출을 막기 위한 지뢰와 철조망 등 시설물도 설치돼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북한 거는 뭐 사람 키 높이라고 하니까 좀 낮기도 하고 뭐 전방위적으로 다 설치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혹시 이게 베를린 장벽처럼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좀 단정 짓긴 어렵습니다. 일부 구간의 방벽들이 장벽으로 이어지려면 어떤 조건들이 좀 필요할까요? 비슷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예. 이 형태가 아무래도 좀 비슷해야겠죠. 군 관계자는 동일 형태로 방벽이 만들어지는 상황은 아니라며 단순한 경계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시죠. 효율성과 비용적 측면에서 쉽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부분적으로 중요 초소, 노출을 피하기 위한 담벼락 설치, 이것으로 보는 게 상식적이다. 네, 다만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의 단절을 선언한 만큼 장벽을 만들기 위한 초기 단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북한과 관련한 중요한 이슈가 또 푸틴 대통령의 방북입니다. 임박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정황을 좀 종합하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초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실제 성사가 되면 푸틴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집권하던 지난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에 북한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북러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우리 국방부 장관도 한마디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북한과 더 긴밀한 안보 협력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포탄 등 군수물자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란 의미입니다. 신 장관은 북한이 포탄 480만 개를 담을 수 있는 최소 1만 개의 컨테이너를 러시아에 보냈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우크라이나 공격을 위한 탄도미사일 수십 기도 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권영범 기자였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법원에 출석하면서 법원과 검찰에 강한 불만을 쏟아냈죠. 사건을 조작해 같은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렸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재판에만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홍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수원지법의 판결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지난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판결과 일주일 전 나온 이화영 전 부지사의 판결이 다른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가 부양을 위한 대북 사업의 대가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화영에 대한 판결은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다. 실제 안 회장의 판결문엔 주가 상승을 노리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함께 대북 사업을 추진했다는 범죄 사실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가 비용을 주지 않았다는 북측 인사의 말에 김 전 회장이 쌍방울이 대신 내겠다고 말한 것 역시 인정됐습니다. 검찰은 이런 문제 제기를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안 회장 기소 당시인 2022년 11월에는 김 전 회장이 체포되기 전이라 경기도와의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이 안 회장의 2심에서 이 부분을 포함하면서 지금은 이재명 대표, 이 전 부지사, 김 전 회장 등 모든 재판에 경기도와 쌍방울의 연관성은 포함된 상태입니다. 대북 송금을 두고 각각 따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재판들이 하나의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또 언론에 대해서도 애완견에 빗대며 강하게 비판했죠. 국민의힘은 당과 유력 당권주자들이 나서 전형적인 범죄자의 모습, 독재자 예행 연습이라고 맹공을 퍼붓습니다. 이어서 정태진 기자입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 매일 저한테 질문하지만 여러분이 하는 걸 잘 되돌아보십시오.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이 발언이 이재명 대표의 언론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희대의 망언이라 맹공했습니다. 언론을 길들이면서 권력을 동원해 감옥행을 피하려는 이재명 대표의 행태는 전형적인 범죄자의 모습으로 비칠 뿐입니다. 유력 당권 주자들도 일제히 가세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독재자 예행 연습이냐며 이재명 한 명의 나라가 농락당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안철수 의원은 이 대표는 감옥이 두려운 것, 유승민 전 의원도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에 대해 한마디라도 했었냐고 되받아쳤습니다. 본인들 삶부터 언행부터 되돌아보고 아무리 몸값을 높이고 싶어도 부끄러움을 아시라.
이재명 대표의 말꼬리를 잡아 억지 공격을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으로 당무 차질은 물론 민생 법안을 챙기는 것도 녹록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희대 조작 수사라며 검찰 특활비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냈습니다. 이 내용은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의 대북 송금 의혹 추가 기소로 이재명 대표가 받는 재판은 모두 4건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1심 재판 3건과 수원지법 대북 송금 의혹 재판까지 더하면 일주일에 많게는 4번 법정에 나가야 합니다. 유력한 야당 지도자를 제거하기 위한 어떤 공작적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결국 재판에 계속 부르고 하면서 어떤 그런 모욕을 주고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기 위한. 일각에서는 당 차원에서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대응에 힘을 모으면서 민생 법안 추진에는 힘이 빠질 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실제 민주당은 이 특검 사국조 체제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또 국정조사 카드를 꺼냈습니다.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는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특별 활동비와 업무 추진비 불법 유용 의혹에 대한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재판을 치르면서 이번 총선 승리를 이끌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당무와 민생을 소홀히 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국회 출입하는 안보람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어제 저희가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나서기로 확정했다 이렇게 보도를 드렸는데 앞서 본 이런 사법 리스크와도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네, 딱 잘라 우리가 무관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요. 의원들 얘기 들어보면 가장 많이 하는 말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연임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니 전체적으로는 찬반이 팽팽하지만 자신을 진보 성향이라고 답한 사람 가운데 76.5%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건데요.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이 대표가 연임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누가 돼도 이재명 대표 말을 들으면 꼭두각시라고 욕먹고 이 대표와 다른 방향으로 가면 다르다고 욕을 먹을 것이라면서 당대표로서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지지자들 당원들의 이런 생각과 또 여기에다가 강성 지지층들의 지지 이런 것도 좀 신경이 쓰일까요? 네, 연임하기로 정했다는 어제 저희 뉴스에 대해서 이 대표 지지 성향의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인상적이더라고요. 머슴인데 당원들이 하라고 하면 해야지라는 겁니다. 이미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대비 20배의 힘을 지닌 대의원표 확보도 시작됐습니다. 강성 지지층의 이재명 지키기는 사법부로도 향하고 있었는데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해 중형을 선고한 판사에 대해 관심법 판결이라며 탄핵 서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면 안 기자, 의원들은 생각은 어떻다고 합니까? 이런 강성 지지자들이 좀 압박이 된다고 합니까? 네, 민주당 내 소위 친명 의원들은 강성 지지층의 적극적인 움직임 그리고 이것을 반영하는 걸 시대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난한 일부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에 대해 실망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응집한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당내 이재명 지키기 분위기는 더 가열되고 있죠. 심지어 어제 법사위에선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부장검사는 수사관을 때리고 일부 부장검사는 검찰적 복도 바닥에 들어누워 자기도 했다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다음날 아침 검찰청 공안부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설사 형태의 똥이 대량 발견되었고 그런데 이 얘기가 어떻게 이재명 대표로 연결이 됐나요? 네, 해당 검사 이화영 전 부지사 수사검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술판 회유했다는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고도 주장했는데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판결, 이재명 대표 추가 기소의 근거가 된 걸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예, 다음 소식은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근길 고단케 해서 죄송하다. 이준석 의원 얘기죠? 네, 그제 화제가 됐던 사진이죠. 예. 저희도 전해드렸었는데요. 지하철에서 옆자리 남성 승객 어깨 기대자는 이준석 의원 모습입니다. 다음 날 서울에서 일정이 있어서 상계동으로 가는 길이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4호선 라인이기 때문에 아마 여느 이
직장인? 노원, 도봉, 강북쯤에 거주하시는 직장인일 텐데요. 고단한 퇴근길 조금 더 고단하게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종의 쇼다 이런 지적도 있었잖아요. 네, 이 의원은 원래 의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적어도 상계동 분들한테 물어보면 이슈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워낙 자주 있는 일이라면서요. 이 의원은 22대 국회 입성하면서 따로 의원실 차량이나 수행 전담 보좌진도 두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보람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의료계 파행으로 또 한 번 아찔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맹장에 복막염까지 촌각을 다투던 한 50대 남성이 있는데요. 연락이 닿는 병원마다 수술할 의사가 없다 하던 중에 인천의 공공의료원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기에 병원장이 직접 수술을 집도했는데 노승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치매가 있던 50대 남성은 아랫배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맹장이 터져 장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염증이 복막까지 퍼져 조치가 늦을수록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요양부 의사가 남성을 데리고 가까운 대학병원 두 곳을 찾아갔지만 병원들은 수술할 의사가 없다며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수도권의 다른 대학병원에서도 환자를 받아주지 않던 그때 소식을 접한 인천의료원에서 환자를 데리고 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통증이 시작된 지 하루가 지난 12일 밤 환자는 겨우 인천의료원에 입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정식 진료를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한 조승현 원장이 아침 7시 직접 응급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제 시간에 치료가 되지 않고 오래 끌 경우는 폐혈증, 복막염으로 진행돼서 지금도 생명이 상당히 위험한. 다행히 환자는 위기를 넘겨 중환자실에서 회복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로 예고된 대한의협 집단 휴진에 전국 20개 의대가 모인 의대 교수 비대위도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시작될 서울대병원의 무기한 휴진에는 교수 40%가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전남주 기자입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다음 주 화요일 대한의사협회 차원의 집단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이 단체는 전공의들의 안전을 지키고 정상적 의료 시스템으로 되돌리기 위해 예정된 단체 행동에 참여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를 시작으로 40개 의대가 소속된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 이어 전입위까지 집단 휴진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각 병원에서는 추가 휴진 계획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체적인 기간과 시작 날짜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기로 한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규모는 현재까지 400여 명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원에서 대면 진료를 하는 교수는 1000명 정도인데 40%에 가까운 교수가 휴진하는 셈입니다. 다음 주가 당장 지금 휴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교수님들께서는 이제 직접 환자분들께 연락을 드리거나 문자 또는 전화를 드리고 정부는 내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집단휴진 대응책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 야당 의원들이 내일 서울대 의대 교수들과 면담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오늘 부산 지하철 2호선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운행이 중단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소동으로 끝났습니다만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고요. 순천의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는 화재도 발생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강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수리 중이던 자동차에 시뻘건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공장 내부로 불길이 번져나가고 소방관들은 불을 잡느라 안간힘을 쏟습니다. 불이 난 건 오늘 오후 2시 34분쯤. 불은 50분 만에 진화됐지만 자동차 6대와 건물 안 설비가 불에 타고 말았습니다. 부산 지하철 2호선 출입문이 전면 폐쇄됐습니다. 부산 사상구 도시철도 2호선 군암역에서 폭발물 의심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 경찰 폭발물 처리반이 투입돼 조사를 벌였고 다행히 소동으로 끝이 났습니다. 경찰 특공부대 1호대가 백제 작업해가지고 폭발물 아닌 걸 확인돼가지고 이제는 지하철도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흰색 승용차 한 대가 반찬 가게 유리문을 뚫고 처박혀 있습니다. 이 사고로 가게에서 일하던 조금원 2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서울시청 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분향소가 설치된 지 499일 만인 내일 자리를 옮깁니다. 을지로 입구역 근처 건물로 이전을 하는데요. 분향소가 아닌 기억 공간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이태원 참사 합동 분향소입니다. 내일부터는 이름을 기억 공간으로 바꾸고 위치도 을지로 입구역 인근 건물로 옮깁니다. 갈등과 진통을 겪으며 서울 광장에 세워진 지 499일 만입니다. 유족들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진상규명에 집중하기 위해 공간 이전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거리투쟁이 아닌 우리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기억과 의혹들을 모으고 준비해서 특조위에 전달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떠나지만 무거운 마음은 계속 듭니다. 시원하다, 후련하다 그런 마음은 절대 없습니다. 굉장히 이 자리가 저희한테는 뜻이 지금도 많이 있고요. 이전을 하루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왜 이제야 왔냐며 오열하고 항의하는 유족들에겐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위가 어떻든 이렇게 자주 못 뵌 것은 다 저희들이 불찰이라고 생각하고요. 분향소는 내일 오후 영정사진을 내리면서 철거를 시작합니다. 같은 날 기억 공간도 시민들에게 공개합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서울 도심 속 한강은 많은 이들에게 편안한 쉼터지만 매일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하죠. 생사의 기로에 선 이들을 구해내는 마지막 보루. 한강경찰대 수상안전팀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안정모 기자입니다. 서울경찰청 한강경찰대 사무실에 무전이 울립니다. 문자로 다고 보낸 뒤 전화를 껐다는 불과 요구 조달 위치값이 마포 사다리로 주문. 숨가쁘게 순찰정에 올라탄 대원들이 물살을 가르며 현장으로 이동합니다. 남에서 북방향 다리 위라는 불밭인가요? 후레쉬로 조명 중입니다. 다른 경찰관이 다리 위에서 구조대 상자를 찾아내면서 상황은 끝났지만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시 무전기가 울립니다. 하고 나간 그렇지. 한강면 쪽 면밀히 한번 수색 바랍니다. 서울 시내 한강 41.5km 구간의 안전을 지키는 한강경찰대는 지난해에만 3,778건의 112 신고를 처리했고 60명을 구조했습니다. 물에 빠져 호흡이 멈춘 뒤 5분이 지나면 심정지 상태에 빠질 수 있고 5분이 더 흐르면 심각한 뇌 손상을 입게 됩니다. 결국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골든타임인 5분을 사수하기 위해 한강경찰대는 분초를 다투며 현장으로 향합니다. 저희 가족이나 지인이라 생각을 하고 무조건 구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신고 내용 청취와 빠른 도착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은 수상 레저 활동 중 사고가 자주 일어나 긴장하게 되는 계절입니다. 한강이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순간 한강은 정말 위험한 곳이 됩니다. 행여나 꺼져가는 생명을 놓칠까 대원들은 긴장 속에 물길을 달리고 손을 뻗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미국 전기차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에는 늘 안전 문제가 따라다닙니다. 2주 전에는 열차와 충돌할 뻔했죠. 이번에는 비상등을 켜고 멈춰 있는 경찰차를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길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차 한 대가 도로 위에서 비상등을 켠 채 교통사고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려오더니 그대로 경찰차를 들이받습니다. 경찰관은 차를 보고 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테슬라와 경찰차 모두 크게 찌그러졌습니다. 이번에도 자율주행 기능이 문제였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자율주행 기능을 켠 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운전자의 부주의가 가장 큰 원인이었지만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이 전방 차량을 또 인식하지 못한 겁니다.
지난달에는 철도 건널목을 지나는 열차를 향해 테슬라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운전자가 급히 운전대를 꺾으며 간신히 기차와 충돌을 피했습니다. 당시에는 완전 자율주행 상태였는데 운전자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정지 신호와 열차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이후 4년 동안 발생한 자율주행 사고 중 테슬라 사고가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테슬라는 지난해 12월 자율주행 중에 운전자에게 주의를 주는 기능을 담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리콜을 진행했지만 이후에도 20건의 사고가 더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율주행을 하더라도 운전자가 도로 상황에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행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향을 잃은 듯 혼자 자리를 이탈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 영상을 적극적으로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시열 기자입니다. 군인들이 스카이다이빙을 마치고 지상으로 내려오자 G7 정상들이 일제히 박수를 칩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혼자 다른 곳으로 향했고 이를 본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안내해 다시 돌아옵니다. G7 회원국 군인들의 스카이다이빙 시범 현장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혼자 자리를 이탈하는 듯한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왔습니다. 그간 81세의 바이든을 고령이라며 공격해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 영상을 작심한 듯 퍼뜨렸습니다. 보수 매체의 한 언론인은 다른 정상들이 이탈리아에서 우리 대통령을 돌보고 있다고 비꼬기까지 했습니다. It's so sad to watch. Our country is being destroyed by incompetent people. I think we should have, and I've called it, all presidents should have aptitude tests, IQ tests, or cognitive tests.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반대편에 있던 군인들에게 인사하려 했던 것뿐이라는 옹호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점령지에서 철수하고 나토 가입을 포기하면 당장 휴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히틀러가 하던 것과 똑같다면서 일축했습니다. 이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G7을 포함한 57개국 정상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해 스위스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전쟁 당사자인 러시아는 이번 회의를 평가절하하며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целеполагание, да, и очевидно, что оно не ориентировано на какой-то результат. И поэтому, конечно, очень многие страны не хотят тратить время впустую. 회의에 불참했음에도 푸틴 대통령은 휴전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떠나고 나토 가입을 포기하면 휴전 대화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푸틴이 언급한 점령지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도네츠크, 루한스크, 헤르손, 자포리자주로 우크라 전체 영토의 18%에 이릅니다. Реалии на земле на линии боевого соприкосновения будут и дальше меняться, не в пользу киевского режима. И условия для начала переговоров будут другим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즉각 거부하며 푸틴을 히틀러에 비유했습니다. Відродження нацизму – це нова хвиля, і тепер цей нацизм, він російський. 또 푸틴 대통령은 G7 정상들이 러시아 동결 자금을 우크라이나에 보내기로 한 건 도둑질이라며 서방과의 대립 구도도 명확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유통업체로서는 사상 최대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이 이용자들이 제일 선호하는 로켓 배송을 중단하겠다면서 반발하고 있죠. 여기에 리뷰 조작은 없었다는 반박 자료도 공개를 했습니다만 공정위는 법원에서 밝혀질 것이라면서 한마디로 일축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자체 상품에 유리하도록 검색 순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쿠팡. 1,400억 원 과징금 부담 때문에 서비스와 투자를 축소할 수 있다고 밝히자 이용자 염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쿠팡 경영이 소극적으로 바뀌면 결국 소비자 손해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로켓 배송이라던가 배송비 무료 혜택이 없어지게 된다면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소비자가 어느 정도 피해를 짊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잘못을 저지르고도 되레 협박한 것이냐는 반응도 나옵니다. 우리가 로켓 배송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는 협박하는 것처럼 들리긴 하죠. 쿠팡은 임직원을 동원했다는 공정위 발표 자체를 부인하는 자료도 공개하는 등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임직원들이 자체 상품에 좋지 않은 평가를 솔직히 남기기도 했다며 3년 전 일부 직원들이 남긴 실제 후기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공정위는 쿠팡이 고객을 속인 게 분명하다며 재반박했습니다. 쿠팡의 주장은 심의 과정에서 이미 검토된 내용이며 향후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또 판단하면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양측의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쿠팡이 정기 구독자 이탈을 의식해 로켓 배송을 실제로 없애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우리 생활 전반에 침투하고 있는 AI 기술이 이제는 종교 활동까지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화면 속의 AI 목사가 예배를 진행하고요. 또 미래를 고민하는 신도에게는 해결법까지 제시를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모습인지 박통일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25살 오원진 씨의 가장 큰 고민은 미래 진로입니다. AI 챗봇에 조급한 심정을 토로하자 집착하지 말라는 불교의 가르침을 답변으로 제시합니다. 불교 경전에 기반을 둔 조언까지 꼼꼼히 읽고 나면 마치 스님과 대화를 나눈 기분입니다. 불경을 다 읽고 거기 있는 지식을 습득하기 어려운데 저희가 처한 상황에 좀 적재적소로 AI가 그 필요한 말들을 전해주니까 사실 부담스러움을 되게 덜해주고. 오 씨에게 조언을 건넨 챗봇은 생성형 AI인 챗GPT에 8만 대장경과 반야심경 등 한국식 불교 경전을 학습시킨 프로그램입니다. 힘든 일이 있으시거나 할 때는 스님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불교 경전을 기반으로 한 고민 상담이 일부 스님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AI를 앞세운 4차 산업과 종교의 융합은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일본의 한 사찰에는 반야심경을 외며 부처의 가르침을 설파하는 로봇이 등장했고 독일 교회에선 대형 스크린에 등장한 AI 목사가 예배를 진행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최근 챗GPT의 성경을 학습시켜 내놓은 개신교 AI 서비스 앱은 젊은 신자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AI를 많이 쓸수록 특정한 종교 시설이나 종교인으로부터 좀 이렇게 독립될 수 있고 좀 더 객관적인 메시지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빠르게 학습 능력을 키워가는 AI가 인간의 신앙생활을 일상으로 확장시키는 도구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한여름밤에 광화문 한복판에서 요가를 한다면 이건 어떤 느낌일까요? 작년 시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광화문 달빛 요가가 올해도 열립니다. 광화문 여름밤을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기회인데 맛보기로 먼저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광화문을 배경으로 저마다 가장 자신 있는 요가 동작을 취해봅니다. 도심 속에서 안정을 취하는 이색 이벤트는 올 여름 내내 이어집니다. 이번 달부터 8월까지 서울시와 한국레츠요가협회, MBN이 공동으로 광화문 광장 달빛 요가 경험을 선사합니다. 달빛이라는 말처럼 한여름밤의 도심에서 요가를 하며 심신을 달래고 무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저녁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요가하는 것도 나름 색다른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일상은 너무 빠르고 바쁘게 흘러가고 그래서 몸과 마음의 균형이 쉽게 깨지는데요. 광화문 광장에서 요가를 하고 나면 일상이 굉장히 여행처럼 특별해지고 지난해 평균 참여율이 80%를 웃돌았던 달빛 요가 프로그램은 오는 25일부터 8월 8일까지 이어집니다. 수업은 매주 화수 목요일 저녁 7시 반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프로그램은 모두 21회인데 지난해보다 20명 늘어난 120명까지 선착순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사이트에서 1인당 1명씩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올해 개막식도 유엔이 정한 세계 요가의 날인 21일에 진행되는데 다양한 밴드 공연과 쉐이크 믹스 같은 선물 꾸러미가 준비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도 힙한 힐링을 찾는 시민들의 서울의 매력을 즐길 수 있는 달빛 요가 경험을 선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서영입니다. 8월에 열릴 파리 패럴림픽을 기념하는 축제가 서울 한강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한 체험 행사 현장에 박규원 기자가 나가봤습니다.
양손으로 농구공과 바퀴를 동시에 튀기고 굴리며 코트를 누빕니다. 휠체어 간 거친 몸싸움도 서슴지 않습니다. 80여일 앞둔 파리 패럴림픽을 준비하기 위해 열린 휠체어 농구 대회인데 실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벽이 허물어졌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래서 장애인 체육이 또 더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대회인 것 같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일반 시민들이 장애인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개최됐습니다. 시민들은 안대를 쓴 채 축구공을 차보고 직접 휠체어를 굴린 뒤 슛을 성공시키기도 했습니다. 안대를 쓰고 하니까 되게 못해진 느낌이었어요. 인상 깊은 장면으로 남을 것 같아요. 장애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안 느낌이에요. 오는 8월 28일부터 열리는 파리 패럴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단은 금메달 5개를 목표로 경쟁을 벌일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술에 취해 차를 몰아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김호중 씨 측은 피해자인 택시 운전사 A 씨와 지난 13일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하원이 현지 시각 14일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수권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에는 28,500명의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할 것과 모든 방위 능력을 사용한 확장 억제를 한국에 제공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주말인 오늘 중북부에는 비가, 충청 이남에는 소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 밤까지 대부분 지역에 5에서 40mm 안팎의 비나 소나기가 더 내리겠고요. 곳에 따라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중북부를 중심으로는 폭염이 주춤했는데요. 내일은 낮 기온이 다시 30도 안팎까지 올라 더워지겠습니다. 내일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고요. 낮 동안 전국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 오후부터 강원 영동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기온은 19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고요.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한낮에 광주 30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갈수록 오르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산림청이 선정한 100대 명품숲, 오늘은 경남 합천 가야산의 소리길 숲입니다. 영상으로 진한 여름빛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